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벨리사에서 상표법 강의하는 김수영 변리사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GS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GS 특강 또는 GS 맛보기라는 이름의 강의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강의냐면 기본적으로 실전 GS 한 회차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GS 시즌 들어가기 이전에 저 강사님은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의 문제와 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료는 어떤 형식인지, 강평은 어떠한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달에 주가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GS는 4주씩 진행을 하는데 한 주가 빌 때 있거든요. 근데 그 빌 때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답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디 문제를 구할 수 없을까? 라고 할 때 이 특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6월이나 7월 달에는 GS를 수강하지 않는 수험생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GS를 수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 내가 GS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할 때 이 특강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첨부 파일에 문제랑 답안, 보충 자료까지 해서 실제 GS와 동일한 형식으로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 수강하시기 전에 문제 푸시고 풀 답안 쓰신 거를 전제로 실전 GS와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논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GS 특강에서 진행하는 이 문제들은 제 작년 실전 GS에서 발췌를 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실전 GS에 출제한 문제들 중에서 특히 좀 중요한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보시면 레고 판례라던가 3부자 예랑 판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배선덕트 판례 너무 중요한 판례죠. 양탕국 판례도 비교적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작년 실전 GS에서 뽑아왔습니다. 근데 올해 진행되는 실전 GS의 경우에는 작년 출제한 실전 GS와 80% 이상 새로운 신작 문제들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실전 GS와 올해 실전 GS에서 문제가 겹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출제된 이 판례들과 동일한 쟁점이 올해 실전 GS에도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중요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레고 판례를 베이스로 해서 올해 GS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중에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GS 강평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고 확인하는 자료는 이 보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이 논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충 자료 2페이지 넘어오시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등록 적격성과 관련해서 제가 답안 작성 틀을 정리해 놨습니다.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등록 적격성을 검토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답안을 이런 목차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차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기계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목차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틀을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먼저 출원일을 특정해야 됩니다.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지위와 관련된 180조 1항, 얘는 이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 등록 출원으로 본다라는 조문입니다. 180조 1항뿐만 아니라 180조 2항도 써줄 수 있죠. 180조 2항은 국제 등록일을 출원일로 본다라는 규정이죠. 그럼 180조 2항에 의해서 국제 등록일을 출원일로 보는데 그럼 그 국제 등록일이 언제냐라는 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국제사무국이 접수하면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 등록일까지 판단을 했으면 출원일을 판단을 해준 거예요. 다만 국내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상품별로 출원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등록 상표가 있다라는 사정이 있으면 대체 여부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대체까지 판단하고 나면 지정 상품별로 출원일이 특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장 먼저 해놓는 거죠. 그래서 상품별로 출원을 먼저 특정해 놓고 그 다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죠. 등록 가능성 검토했더니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러면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등록을 위한 조치 순서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목차로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3조 대체와 관련해서는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3페이지에 있는 의의 요건, 부분 대체, 절차, 효과의 목차는 제 기본서 목차예요. 그래서 제 기본서에서 대체를 정리하고 있는 파트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중괄호 3번의 부분 대체와 관련된 쟁점이죠. 갑이라는 자가 일본에서 X라는 상표를 A, B, C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초 등록을 기초로 해서 갑이 A, B라는 상품에 대해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한 겁니다. 국상 등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갑이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X라는 상표를 AC라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등록 상표가 존재할 때 대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부분 대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 국내 등록 상표를 대체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등록 상표가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거고요. 부분 대체라는 건 국내 등록 상표의 일부분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등록 상표의 일부분이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래에는 국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지정 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을 요했어요. 그럼 이 지정 상품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건 국내 등록 상표가 전체로서만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요건이 삭제가 되면서 모든 지정 상품이 다 포함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중복되는 지정 상품,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B와 AC니까 A가 중복이 되죠. 그럼 지정 상품 A에 대해서만, 국내 등록 상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대체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원칙상 국제 등록일이 출원일이 될 것인데, 상품 A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상표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게 되겠죠. A에 대해서만 대체가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대체 정리하겠고요.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오시면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 대응 방안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얘가 57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57회면 이미 시기가 좀 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출제된 이후에 이게 2020년이거든요. 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에서 부분 대체가 도입이 됐죠. 이 부분 대체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 57회 때 출제될 때와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를 작성하는 답안 논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 지 좀 되기도 했고, 부분 대체가 도입이 되어서 답안 작성법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 1번부터 4번이 가장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X라는 상표를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출원했는데 34조 1항 7호를 이유로 거절 결정이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때 을의 선 등록 상표가 존재하겠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34조 2항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34조 2항에서 34조 1항 7호의 판단 기준 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 시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 먼저 써주면서 판단 기준 시점이 등록 여부 결정 시니까 등록 여부 결정 시 전까지 이하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겠다라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34조 2항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4조 1항 7호니까 선 등록 상표가 있을 텐데 그 선 등록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 취소 심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고, 나머지는 기타 조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 기타 조치인데, 공존동의제도는 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에 도입되어서 좀 중요도가 높은 애니까 그냥 별도 목차로 빼둔 것 뿐이지, 얘네들 다 기타 조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존동의제도 외에도 심사 보류 요청, 양수협상 포기 권유, 너의 선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넘겨라, 포기해라 라고 권유,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요건 기본적으로 갑의 출원에 대해서 상표 X의 상품 A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통지된 경우인 거예요. 즉, 거절 결정 전인 경우죠.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가 있는데, 거절 결정까지 내려지기 전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거랑 비슷한데 요 앞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만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한다라는 것만 먼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판단 기준 시점만 심결시로 바꿔주시면 되죠. 왜냐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심결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등록이, 그 출원이 거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 결정 시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면 심결시로 바뀌죠.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한다라는 거 써주고, 판단 기준 시점이 심결시니까 심결시까지 이하의 조치를 통해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한다, 이런 논리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절 결정 전,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두 개만 추가하거나 바꿔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심사 보류 요청 같은 경우에도 심사 단계가 아니니까 심판을 청구했으면 심사 보류 요청 같은 것도 151조 1항의 심판 절차 중지 요청, 이런 걸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틀을 가지고 이런 것만 바꿔서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거절 결정 전, 거절 결정 후 다 요 기본적인 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사안이 복잡해지는 케이스입니다. 일부 지정 상품의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요. 거절 이유가 지정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일부 지정 상품의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일부 지정 상품의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절 이유 없는 상품은 조속한 등록을 위한 조치고요. 거절 이유 있는 상품은 등록을 위한 조치죠. 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에서 부분 대체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절 이유 없는 상품도 그대로 놔두면 등록될 수 있어요. 다만 얘가 등록되기 위해선 거절 이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 통지되고 거절 결정 확정된 뒤에야 얘에 대해서 출원 공고를 거쳐서 등록이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 얘에 대해서는 조속한 등록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게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거절 결정 전입니다. 이때에는 거절 이유 있는 상품 또는 거절 이유 없는 상품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면 돼요. 어떤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거절 이유 없는 상품을 삭제 보정하면 그 출원 단계에서 심사관은 그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면 분할 출원은 새로운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할 출원 절차에서의 심사관은 그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거절 이유 있는 상품을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무하실 때 클라이언트한테 조언을 하거나 그럴 때 쓰시면 되는 거지 수험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품이든 없는 상품이든 아무거나 하나 삭제 보정 분할 출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품이 A, B인데 A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됐어요. 상품 A만 거절 이유가 있고 B는 거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절 이유 있는 애를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는 걸로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를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절 이유 없는 B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거고요. 거절 이유가 있는 A에 대해서는 이 분할 출원 절차에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면 되죠. 분할 출원 절차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전까지 우리 전 페이지에서 보고 왔던 얘네들 취하면 된다. 동일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시 전까지 이하의 조치를 검토한다 라고 해서 우리 공부한 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거절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거절 결정이 내려졌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조치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죠. 그래서 먼저 재심사 청구를 보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는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거절이가 통지됐어요. 거절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그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내가 보정을 통해서 그 거절 이유를 극복했으니까 빨리 등록시켜 주세요라는 게 재심사 청구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거절 이유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있다라고 할 때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을 한다면 거절 이유 있는 애를 삭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 이유 있는 애를 삭제해서 내가 거절 이유를 이제 극복했으니까 조속히 등록시켜 주세요라는 게 재심사 청구 제도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기간 내에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 기간 내에 재심사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 이유가 있는 A를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해서 거절 이유 없는 B만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재심사 청구 절차에서 거절 이유 없는 B에 대해서는 조속한 등록을 도모할 수 있을 거고요. 거절 이유가 있는 A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 절차에서 등록 여부 결정 시 전까지 34조 1항 7호의 극복 조치, 우리 앞서서 봤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말 그대로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상품은 거절 이유가 있어서 거절 결정이 내려진 상품이 남아 있어야겠죠. 불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절 이유 없는 상품을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때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할 수 있죠.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면서 30일 이내에 거절 이유가 없는 B를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하는 겁니다. 그럼 거절 이유가 없는 B는 분할 출원 절차에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거고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 결정시가 심결시로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결시 전까지 이하의 조치를 통해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요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추가하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는 거. 그래서 요렇게 34조 1항 7호 거절 이유 대응 방안을 총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제주 소주 판례가 있어요. 이 보충자료에 판례 정리되어 있는 건 제 판례집 자료에서 발췌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판례집 자료를 별도로 출간하지 않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니즈에 맞춰서 편하게 쉽게 다용도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메가밸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판례집 자료 PDF 파일을 무료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주 소주 판례를 정리를 해볼 건데 119조 1항 3호에서 정당한 사용인지와 관련된 판례죠.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 보면 을이 제주 소주라는 등록상표를 소주에 대해서 등록받고 사용해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태양을 보니까 광고지에 쓰는데 이 등록상표는 이렇게 광고지 여백에만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상품이 소주와 관련해서는 한라산 오리지널, 한라산 올레와 같은 별도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등록상표는 광고지 여백에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게 119조 1항 3호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리 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판례집 자료에는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라벨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판례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다 라벨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리 부분은 기본서 목차와 대응되게 라벨링을 해두었고요. 사실관계 부분 또는 사안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읽으실 수 있게 다 라벨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법리 부분 보시면 먼저 119조 1항 3호의 취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목상 사용, 제주소주 판례 법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누어 두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동그라미 2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목상 사용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안을 포섭하실 때는 판례가 이렇게 1번과 2번을 나누어서 얘기했잖아요. 사안 포섭하실 때에도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 이 등록상표가 소주라는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등록상표는 광고지 여백에 표시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이 소주와 관련해서는 이런 별도 표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 태양을 보고 상표권자인 을이 등록상표인 제주소주를 소주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목상 사용한 경우죠.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등록상표가 붙은 소주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라산 오리지널이라는 상표가 붙은 소주 상품은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등록상표가 붙은 소주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명확히 사안 부분 왼쪽에 동그라미 1번 보충자료 6페이지 넘어오시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라벨링 해뒀죠. 그게 법리 부분에 대응되도록 라벨링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안을 포섭하실 때에도 법리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가지 논리 단계로 썼으면 사안 포섭하실 때에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포섭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레고 판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 보면 저명상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죠.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레고캔 파마와 같은 상표를 등록상표로 등록받았을 때 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 희석화 우려가 있어서 11호 후단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죠. 이때 저명상표 희석화 쟁점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조문 두 개 떠올려 주셔야 되죠. 34조 1항 11호 후단과 34조 1항 13호를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13호에서는 심사기준에서 부정한 목적 중에 하나로 저명상표 희석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1호 후단을 판단하실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냐면 11호 후단의 요건별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저명상표다라는 거, 두 번째 상표가 동일유사하다라는 거, 동유, 세 번째 희석화 우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11호 후단의 요건인 거예요. 그럼 11호 후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면 그 법조문의 요건들이 목차로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상표 동일유사 11호 후단의 요건입니다. 11호 전단에서는 상표가 비유사해도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했을 때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표가 비유사해도 적용될 수 있었어요. 11호 전단은. 11호 후단은 상표 동일유사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얘 별개 요건으로 보고 포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명상표인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식도 관련된 부등록 사유에서 공부한 판례 있죠? 판단 방법 판례, 이런 것들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상표 동일 유사와 관련해서 얘네 두 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답안에 쓰시고 포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례 어떻게 보냐면 레고, 캠, 파마로 나눴을 때 캠과 파마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서 요부가 아니고 레고 부분이 요부이기 때문에 이 요부를 가지고 저명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하면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론을 쓴다면 첫 번째, 유사 판단 일반론 당연히 쓸 수 있을 거고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가지고 유사 여부 판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례가 지금 요부 관찰의 법리에 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부 관찰 일반론. 그래서 요부 관찰 판례는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하게 함으로써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그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요부 결정 기준 판례 이런 것도 써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주지저명한지, 강한 인상을 주는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판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리 관찰과의 관계 판례도 써줄 수가 있어요. 얘는 자생초 판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유사여부 판단 시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분리 관찰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를 가지고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그 판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풍부하게 쓴다면 이 판례를 다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레고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건데, 얘가 캠파마 부부와 캠이나 파마 부분과 뭐 간격을 두고 결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분리 관찰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논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레고 판례의 원심에서도 유사여부 판단할 때 자생초 법리를 이용해 주었기 때문에 얘까지 써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가장 풍부하게 쓰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 생략해야 된다 그럼 가장 상위 단계 일반론인 얘를 가장 먼저 생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요부 관찰, 얘는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요부 관찰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저는 답안에 놔뒀고요. 얘도 요 사안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원심에서도 이용한 법리이기 때문에 답안에 놔뒀고요. 얘를 추가적으로 생략을 해서 답안을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가장 풍부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생략한다면 가장 위에 단계 일반론 생략하고 나머지 중에서 좀 중요하다, 핵심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법리들 위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서 핵심으로 얘기한 게 바로 희석화, 그 중에서도 식별력 손상 염려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7페이지 보시면 법리 부분에 34조 1항 11호 후단의 취지 있고요. 식별력 손상의 의미, 판단 방법 순서대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법리 부분에서는 이 식별력 손상의 의미,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에는 이 반괄호 1번과 반괄호 2번도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사안 부분 보면 요건 1번 저명상표인지 먼저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법리 부분에서 별도로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답안은 풍부하게 써야 된다 라고 하면 11호 전단에서 배운 저명상표의 의미나 판단 방법 판례 이런 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내려오시면 상표 동일 유사를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8페이지 맨 윗줄 보면 캠 부분은 케미스트리, 케미컬의 약칭으로, 파마 부분은 파머시의 약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캠 부분, 파마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 그래서 요부는 레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부를 가지고 저명상표와 대비하면 외관 호칭이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가 유사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희석화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희석화 판단 방법 판례, 레고 판례에서 두 문자 이렇게 간접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문자 따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표, 인식, 의실입니다. 상표가 동일 유사한지, 선사용 상표, 저명 상표의 인지도, 식별력, 연상작용을 의도했는지, 실제 연상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 판례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이 간접 사실들을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포섭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표의 동일유사는 위에 요건에서 이미 판단을 하고 왔어요.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판례가 얘기해 주죠.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선사용 상표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등록 상표권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게 레고캠이라는 게 레고 케미스트리의 약칭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레고와 같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케미스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물을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의약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상표권자는 내가 그런 기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 이 저명상표와 연상작용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술 용어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등록 상표권자가 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상작용을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보충자료 8페이지 요건 동그라미 3번 문단에서 세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레고 케미스트리가 의학 합성 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 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연상작용을 의도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라는 간접 사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 그거 문제에서 사실관계로 주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포섭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연상작용이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도 판례가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아까 레고 부분이 유사 판단할 때 요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레고 부분이 수요자에게 기억, 인상, 연상을 심어줌으로써 독립할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통되기 때문에 실제 연상작용도 발생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보충자료 8페이지 요건 동그라미 3번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명상표고 상표 동일유사고 희석화 우려 있으니까 11호 후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자료 9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명상표 희석화 쟁점이 출제가 되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4조 1항 11호 후단과 34조 1항 13호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기계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 11호 후단은 저명상표, 상표 동일유사, 희석화 우려 또는 식별력 손상, 요거 각각 목차로 현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상표 동일유사에서 일반론으로 쓸 수 있는 법리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34조 1항 12호) 후단에 소녀시대 판례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소녀시대 판례 사실관계가 SM엔터테인먼트가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음반, 가수 공연업 이런 상표에 사용해서 저명해진 거죠. 그 후에 을이라는 자가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면제 코트, 화장 서비스업에 대해서 등록받으니까 이 등록 상표에 대해서 34조 1항 12호 후단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거죠. 이러한 사실관계인데, 이 사실관계만 보면 음반과 가수 공연업과 면제코트 화장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관련관계가 있으니까 이 12호 후단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소녀시대 판례, 선상상표가 저명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다 라고 하더라도 저명상표권자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서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12호 후단에 해당한다라는 그 법리가
상품 간의 결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례가 판단한 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에 군뱅이, 피클 이런 상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음반 가수 공연업과 결련 관계가 있을래야 절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군뱅이, 피클이 음반 가수 공연업과 결련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정 상품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12호 후단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원심을 파기한 이후에 환송받은 특허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판례가 지정 상품의 어떤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라 전혀 결련 관계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이 판례 다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녀시대 판례 말고 기타 특허법원 판례 사안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석화가 적용이 될 정도로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도 12호 후단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2호 단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명상표 희석화 쟁점이 출제가 되면 11호 후단, 13호뿐만 아니라 12호 후단 쓰면서 소녀시대 판례도 써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요거 쓰실 때 이렇게 전혀 결련 관계 없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적용한다라는 게 법리상은 당연히 부당해요. 왜냐면 저명상표와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11호 전단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1호 전단에서도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유형관계, 결련관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12호 후단을 가져와서 선사용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상품이 전혀 비유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11호 전단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호 후단을 이렇게 상품의 범위, 결련관계가 없는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게 법리상 부당합니다. 근데 실제 판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 판례를 따라가도 우리는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불안하면 검토 논거에서 이게 11호 전단의 취지를 잠탈하기 때문에 법리상 부당하다라는 거 알지만 실제 판례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판례를 따라서 판단할게요 라는 검토 문구 하나 써주시면 그럼 문제 없는 겁니다. 나 법리상 부당한 거 알지만 판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따라갈게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희석화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11호 후단 그리고 13호 그다음에 세 번째 12호 후단 이렇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 라고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석화에 대한 규정과 혼동 우려에 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일단 양립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경법 대법원 판례에서요, 부경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2조 1호 가목 남목과 2조 1호 다목을 이거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면서도 혼동 우려에 대한 규정이고 희석화 우려에 대한 규정이다 라는 것만으로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혼동 우려에 대한 규정과 희석화 우려에 대한 규정 동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혼동 우려와 희석화 우려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건 이론상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론상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수요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요자 한 사람이 혼동 우려도 하고 희석화 우려도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론상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법 조문에 해당하는 죄를 판단할 때는 만약에 무효심판 청구인이 어떤 수요자들이 있는데 그 수요자들 중에서 상당 범위의 수요자들은 출처 혼동 우려가 있고요. 상당 범위의 수요자들에게는 희석화 우려가 있어요 라는 걸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할 수만 있다면 법 조문 자체는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내용도 있어요.
법 조문은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론상 양립할 수 없지만 법 조문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혹시나 수험적으로 더 방어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12호 후단에 해당해서 출처운동 우려가 있다. 출처운동 우려가 있어서 12호 후단에 해당하고, 설령 출처운동 우려가 없더라도 희석화 우려가 있어서 11호 후단 13호 해당한다. 이 정도로 결론 써주시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12호 후단 소녀시대 판례 쓰면서 검토 문구로 법리상 부당한 거 알지만 판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적용할 거예요 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 내리실 때도 이렇게 방어적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배점이 부족하면 얘를 생략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레고 판례 사실관계가 메인인 쟁점이라면. 근데 배점을 크게 써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하면 12호 후단까지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문제에서는 12호 후단을 왜 답안지에 안 썼냐 라고 하시면, 오늘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단에 완구류 약재 과자는 상호간 혼동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혼동 우려가 없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안에 12호 후단을 안 쓴 거고요. 이게 없었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 사실관계 보면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 1번에서는 약재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죠. 갑이 일본에서의 등록 상표를 기초로 조약 우선권 주장해서 우리나라에서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았어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약재에 대해서는 제주 소주 판례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제주 소주 판례 써주시면서 정당한 사용이 아니어서 인용심결 예상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제주 소주 판례 쓰기 이전에 제가 상단에 그 위에 단계 상위 일반론으로 정당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방법도 써줬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쓸 때는 항상 그 판례의 상위 단계 일반론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설문 2번은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지정상품 중 약재에 대해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가 통지되었다라는 거죠. 가거절 통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라는 건 결국에 이 출원의 등록 적격성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럼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등록 적격성 검토하는 틀 정리해 드렸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출원일 특정해야 되죠. 180조 1항 2항 쓰면서 국제 등록일이 출원일이다. 그럼 국제 등록일이 언제인지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근데 판단해 보니까 일본 특허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접수했어요. 그럼 일본 특허청에 접수한 날이 국제 등록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국제 등록일이 출원일이 될 것인데, 지금 사실관계에서 갑의 국내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대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설문 1에서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약재에 대해서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상품이 약재 과자니까 원래 약재 과자에 대해서 다 대체가 인정이 돼서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약재는 취소 심결이 확정되었고,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83조 3항 1호에 의해서 대체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자에 대해서만 대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약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원일을 특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34조 1항 7호에 거절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출원일 특정 등록 가능성 검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을의 선출원 등록 상표가 있는데, 과자의 경우에는 상품도 비유사하고 출원일도 소급해서 선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약재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국제 등록일이 출원일이 되기 때문에 을의 등록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가 되는 거고, 상품도 약재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34조 1항 7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특히 여기서는 상표 유사 여부를 메인 쟁점으로 작성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고 판례 사실관계에서 희석화 우려 물어보면서 11호 후단에 해당하는 죄를 판단할 때 상표 유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상표 유사에 대해서 설문 2에서 선결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주어진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유사 판단 일반론 써주시고, 레고 판례에서 사안 포섭하고 있는 논리 이용해서 레고 부분이 요부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국제상표 등록 출원 중 지정상품 약재는 34조 1항 7호에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거절 통지의 타당성,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설문 3번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했어요. 지금 약제에 대해서 가거절 통지가 내려졌다라는 게 설문 2번이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대요. 그러면 이 지정 상품 중 약제에 대해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라는 거 먼저 가볍게 언급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거절 결정 내려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조치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재심사 청구가 있어요. 근데 국제상표 등록 출원은 193조의 2에 의해서 재심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이유가 없는 과자는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자에 대해서는 삭제 보정 분할 출원, 삭제 보정 분할 출원해서 조속한 등록을 도모할 수 있는 거고요. 거절 이유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등록 여부 결정시가 심결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심결시 전까지 이하의 조치를 통해서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무효심판, 취소심판 이런 거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을의 이 선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줘야 되는데, 일단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사정은 안 보이고요.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요 앞에 있는 사정들을 보니까 먼저 갑에 선출원된 등록 상표가 있어요. 근데 이때 약제에 대해서는 취소 심결 확정됐죠. 그러면 약제와 과자, 완구류는 상품이 전혀 비유사한 거니까 을 등록 상표의 무효 사유를 판단할 때 갑 등록 상표에 기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사유는 없는 거고요. 그 앞에 사실관계를 보니까 갑이 사용해서 저명해진 사실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명해졌고 상품 비유사한 거니까 여기서 저명상표 희석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조치로 무효심판이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저명상표 희석화를 이유로 34조 1항 11호 후단 13호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4번 기타 조치로 공존동의제도, 심판 절차 중지 요청, 양수 협상, 포기 권유 이런 것들 가볍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1번 넘어가겠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보충자료 11페이지고요. 보충자료 11페이지 보시면 3부자 부정사용 판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119조 1항 2호에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가 특히 메인 쟁점이 되는 애고요. 대상상표 적격과 관련해서 타인 여부도 문제가 되죠. 사실관계 보면 갑의 등록상표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등록상표 1에 대해서 사용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용권자가 이렇게 사용해서 인식도를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119조 1항 2호 판단할 때 대상상표가 되는 거고요. 등록상표 1이 그 이후에 병한테 이전이 됩니다. 상표권 이전받은 병이 사용권 정익에 설정해서 정의 이런 식으로 등록상표 1은 3부자인데 저 등록상표에 소문난 부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을 또 보니까 홈페이지 회사의 연역란에 정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80년대 3부작인 판매 시작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거나 1990년에 B 의뢰 전신회사 설립, 의뢰 전신회사인 B 설립이라고 얘의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의뢰 캐릭터, 얘가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제3자가 병한테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죠. 이때 병이 이전받은 이 등록상표 1, 얘가 등록상표인 거고요. 얘죠, 결국에. 얘가 등록상표인 거고, 사용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표가 실사용 상표인 거죠. 그래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혼동 우려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보충자료 11페이지 법리 부분 와서 보시면 119조 1항 2호의 취지 있어요. 그래서 2호의 취지 정도는 판례 문구 좀 암기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출처 혼동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판단 방법, 중괄호의 판단 방법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일반적인 판단 방법이고요. 다음 페이지 오셔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상표권 이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산부자 판례의 특유 법리인 거죠. 그래서 상위 단계 일반론 쓰고 그 판례에서 그 사실관계에서 특유 법리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판단 방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문단 끝에 보시면 변유형품 사기실알이라고 해서 두 문자 따드렸어요. 두 문자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 뭘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출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상표권 이전이 있는 경우 보면 밑줄 그은 부분에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의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지금 얘네가 이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상표가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거죠. 그리고 을은 이 상표가 이전되기 전에 사용 허락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자였어요. 원심은 뭐라고 본 거냐면, 이렇게 상표권이 이전된 뒤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쓰면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업무와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이전된 이후에 얘네들이 쓰면 이전되기 이전에 얘가 하고 있던 업무와 당연히 혼동이 발생한다. 혼동이 발생할 게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써서 실제로 혼동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119조 1항 2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원심의 태도인 거고요. 어차피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혼동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법원은 그 입장을 뒤집으면서 어떤 취지로 얘기한 거냐면, 오히려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동일 범위죠. 그러면 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즉 유사 범위에서 사용을 했다면 그러면 부정사용으로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관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 동일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다면 그만큼 더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혼동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마지막 줄 보시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단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타인의 대상 상표여야 되는데 타인 요건 만족하냐라는 건데, 종전 상표권자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라고 하죠. 이것도 법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문단 내려오시면 사실관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사실관계와 동일하니까 각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13페이지 오시면 사안 부분에 출처 혼동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출처 혼동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례집을 보시면서 평소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판례가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이거 그냥 줄글로 달달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암기한 법리들이 있잖아요. 그 법리들과 이러한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법리와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내가 판례의 논리대로 포섭을 할 수 있는가를 평소에 연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판례집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사실관계죠. 이러한 사실관계인데 119조 1항 2호에서 혼동 우려 판단할 때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간접 사실들이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이런 사실관계에서 내가 뭘 가지고 포섭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등록상표인데 그걸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대상상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죠. 그러면 이 두 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해서 대상상표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변형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요거 포섭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사용 상품 간의 관련성이죠. 조미김과 김이에요. 굉장히 밀접하죠.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용 상품과는 관련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3부작 판례에서는 이 사실관계 특수하게 이런 것들도 포섭을 해줍니다. 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실사용 상표가 이 종전 상표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등록 상표가 있는데 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도 포섭을 해주고요. 또 우리 설명드린 이런 사실관계 있었죠. 회사 연영란에 이런 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의뢰 캐릭터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 그래서 이 사실관계와 이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3부작 판례 케이스가 출제가 되는 경우에 좀 특이하게 별도로 기억해서 출처운동 판단 시 포섭해 줄 수 있는 사실관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변유형법 사기실할 법리 중에서 요런 거 가지고 포섭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이 사실관계에서는 요런 사실관계와 요런 사실관계 추가적으로 포섭해 줄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례집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출처운동 판단하고 있는 거 읽어보시면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법리 부분에서 3부작 판례, 특유 판례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혼동이 판단하는 그 법리에서 마지막 줄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문구예요. 그 법리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결론 부분과 사안 포섭에서 마지막 결론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충자료 15페이지에 오시면 얘랑 판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관계 보면 정이라는 자가 이런 상표 사용해서 인식도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대상 상표가 될 거고요. 갑이라는 자가 등록상표 1과 등록상표 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록상표 1, 2 각각에 대해서 갑한테 전용 사용권 설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렇게 상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가 등록상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얘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인 정이, 제3자가 아니고 대상상표 사용자인 정이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등록상표 또는 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 상표를 사용해서 대상 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때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등록상표 2에 대해서 원심이 얘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얘는 한글이고 얘는 영문이기 때문에 이 등록상표 2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에서 119조 1항 2호에서 등록상표의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위해서 등록상표를 변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래 등록상표를 변형할 필요 없어. 그러면 결국에 그럼 등록상표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냐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 판단할 때 대법원은 이 실사용 상표에서 요 가운데 크게 기재되어 있는 얘랑이 요부이고 그 요부가 등록상표 호칭이 동일하니까 유사상표의 사용이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답안 쓰실 때 변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의 사용이냐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의 사용인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줬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 부분 15페이지, 보충자료 15페이지 법리 부분 보시면 등록상표를 변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 부분 1번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의 사용인지 대법원 판단 등록상표 2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니까 유사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문단 원심 비판 부분 보시면 원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참고용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길래 대법원이 비판한 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고용 원심 사실관계도 제가 잠깐 가져온 겁니다. 근데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16페이지 가운데 2번 타인 이건 뭐냐면 정과 갑, 을측 얘네가 서로 타인 관계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지금 보시면 논거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죠.
논거로 세 가지 있어요. 실질적 경영자, 별개의 법인 격제, 권리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세 가지 논거를 이유로 타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원심을 원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조금 가져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판단을 해줬는데 뭘 근거로 판단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원심을 좀 가져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용 원심 사실관계 가져온 거 보시면 이거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 1번은 어떤 거냐면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고요. 다음 페이지 사실관계 2번은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실관계 1번, 사실관계 2번 밑줄 그은 거 위주로 가볍게 읽어주신 뒤에 사실관계 1번,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에 등장을 하고 사실관계 2번에 타인에 해당하는 것 같은 사실관계가 같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관계 1번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2번에 의하면 키워드 3개 있었죠. 실질적 경영자, 별개의 법인 격체, 권리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가져가 주시면서 타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120조의 사용권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죠. 120조는 결국에 11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권이 취소되는 거니까 결국에 119조 1항 2호의 요건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119조 1항 2호의 요건은 첫 번째로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결과 대상 상표와 품질 오인 또는 출처 혼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이때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대상 상표가 존재해야 되죠. 11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 요건들 목차로 현출해서 각각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권자인지는 이 사실관계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인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인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갑이 등록상표 3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등록상표 1과 2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등록상표 1 넘겨받은 을은 병한테 통상사용권 설정한 거고 2 넘겨받은 을은 정한테 통상사용권 설정한 겁니다. 이때 등록상표 1 먼저 보면 얘가 등록상표 1인 얘의 유사상표의 사용이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스터디 부가에서 사용했어요. 그 형태는 대상상표와 동일한 형태죠. 그러니까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변형해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대비 대상상표와의 관계 혼동 우려가 커졌으니까 유사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요. 정의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등록상표 2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얘랑 판례 사실관계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정은 한글로 구성된 사용상표는 영문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사상표 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얘랑 판례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119조 1항 2호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보기 위해서 얘를 변형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가운데 크게 기재되어 있는 메가 부분이 요부일 것인데 이 요부의 호칭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니까 유사상표의 사용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얘랑 판례 법리였어요. 유사상표의 사용이다 하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 혼동 우려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3부자 판례 사실관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처 혼동과 관련된 일반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한 3부자 판례, 특유 판례 써주시고 사안 포섭할 때 일반적인 판단 방법에 있는 간접사실들, 변유, 형품, 사기, 실할 그 중에서 이 사실관계에서 포섭할 수 있는 거 그리고 3부자 판례 사실관계에서 특유하게 포섭할 수 있는 거 얘가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 상표가 얘의 별도 등록상표와도 동일 유사하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 게 두 번째였죠. 이런 거 3부자 판례 사실관계에서 특유하게 포섭할 수 있는 사실관계 두 가지 플러스 변유, 형품, 사기, 실할 중에서 포섭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애들 가지고 혼동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의 대상 상표와 관련해서는 타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 그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해당한다라는 3부자 판례 보고 왔고요. 대상 상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검토해 주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인식도와 적격인데 지금 대상 상표가 등록 상표가 아니거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적격이 있다라는 거고 특정인의 출처로의 인식도도 취득했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119조 1항 2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20조가 119조 1항 2호와 다른 한 가지는 119조 1항 2호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예외이죠. 다만 120조의 사용권 등록 취소 심판은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사용권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마지막에 보시면 상당한 주의,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 불문, 사용권은 취소가 될 거다. 인용심결 예상된다. 라고 제가 답안에 기재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넘어오겠습니다. 요 비아그라 판례는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입체 상표에서 입체적 형상과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과 기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입체적 형상은 식별력이 없고 기호, 문자, 도형은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3조 1항 3호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33조 2항 관련된 쟁점입니다. 첫 번째 33조 1항 3호 관련된 거는 이렇게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과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결합해서 출원한 경우에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냐라는 쟁점인 거고요. 33조 2항은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만에 사용해야 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베이스 사실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쟁점이 달라요.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린 33조 1항 3호 관련된 게 보충자료 19페이지 중괄호 1번, 반괄호 1번에 나번에 있는 바이올록스 델타 판례고요. 33조 2항과 관련된 쟁점이 중괄호 2번, 반괄호 2번에 있는 비아그라 판례, 블록사키 판례 쟁점입니다. 이제 기본서 목차 일부 가져온 거예요. 참고해서 케이스 분리해서 명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충자료 20페이지에 비아그라 판례가 있습니다. 얘가 쟁점이 많죠. 이런 푸른색 마름모 도형 등록받고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할 때 이러한 문자 표지를 부가해서 항상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얘가 이제 화이자고요. 얘가 한미약품입니다. 얘는 이런 식의 푸른색 마름모 도형 좀 유사해 보이죠?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을한테 침해금지 청구를 한 거고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을은 권리남용의 항변을 한 거죠.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면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고요. 이때 두 가지 사유 주장을 해요.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두 번째 34조 1항 15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3조 1항 3호와 관련해서는 갑이 뭘 주장하냐면 33조 2항에 사용해야 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다 쟁점이 되는 거죠. 먼저 33조 1항 3호와 관련해서는 입체 상표에서 판례 있습니다. 보충자료 20페이지 법리 1번 33조 1항 3호 두 번째 문단에 판례 있어요. 그냥 그 판례 개별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알약은 약재라는 상품에 있어서는 통상적 기본적 형태인 거고 이런 마름모 도형은 거기에 이런 색채가 푸른색 색채가 결합되어 있지만 그건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만 다만 33조 2항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때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결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만의 사식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요 푸른색 마름모 도형 자체를 되게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광고했던 태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푸른색 마름모 도형이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사식지 긍정하고요. 34조 1항 15호와 관련해서도 판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보충자료 23페이지 3번 34조 1항
아니고 보충자료 21페이지 오시면 3번 34조이랑 15호 두 번째 문단에 판단 방법 판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논리 단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세 가지 논리 단계로 나누어서 판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형상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본래 기능을 넘는 기술적 우위가 저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발휘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조이랑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효사유 명백하다라는 걸 이유로 하는 권리남용 형변은 이유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표와 갑의 등록 상표가 유사한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판례가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침해금지 청구는 기각 판결이 내려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쟁점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표 유사 판단과 관련해서 보충자료 22페이지 와서 보시면 맨 위에 4번 상표 유사 판단이 있죠. 입체 상표 유사 판단은 도형 상표 유사 판단 법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충자료 23페이지 오시면 4번 상표 유사 판단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단위별로 원문자로 나눠 두었는데, 일단 두 번째 문단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형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마름모 같은 형상인 거고, 얘는 마름모에서 이렇게 생긴 마름모에서 요 양쪽을 이렇게 자른 것 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자른 것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상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동그라미 2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겉포장에 88탭 88정 한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속포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겉포장, 속포장에 을만의 상표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피고 제품들 자체에도, 을의 제품들 자체에도 을의 약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HM50, HM100이 음각되어 있다. HM이 한미의 약자고 50은 50mg 용량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5번은 이러한 의약품들이 전문 의약품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밑에 쪽 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일반적 출처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문단에 동그라미 3, 4, 5 구체적 출처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유사 판단에서는 일반적 출처운동, 구체적 출처운동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출처운동은 말 그대로 상표가 붙은 상품이 거래계에서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경험칙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양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가지고 유사 여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출처 운동은 상표가 그 상품에 붙어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거래 실정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2번 일반적 출처 운동 보시면 이거 외관 호칭 관념 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형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이런 거로 인해서 형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체적 출처 운동 판단하고 있는 부분 보면 일단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래 실정,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겉포장이나 속포장에 88정, 88탭, 한미 이런 것들 기재하고 있었죠. 그런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출처 운동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 출처 운동 우려도 없다라고 보이고, 구체적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운동 우려를 판단해도 운동 우려가 없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비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판례가 유사 여부 판단할 때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일반적 출처 운동,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이고 겉포장, 속포장에서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래 실정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 출처 운동도 없구나, 이렇게 상표 유사 판단의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아까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과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서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3조이랑 3호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구 형상은 식별력이 없지만 결합되어 있는 문자 부분 식별력이 있어서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33조이랑 3호의 일반적인 판단 방법 법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등록상표와 결합상표인 경우에는 그 구성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차지나우 판례나 알바 천국 판례, 이런 판례에서 차지나우 판례나
로얄비 판례에서 나온 그 법리들 동일한 취지로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리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충자료 28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베선덕트 판례 있고요. 상표적 사용이 메인 쟁점이죠. 얘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모양인데, 그래서 법리 부분 보시면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상표적 사용 판단 방법 이렇게 세 단계가 있죠.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법리일 거예요. 넘어가겠고, 다만 세 번째 문단은 상표적 사용 판단 방법 판례 쓰실 때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태주의경 고려해서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요. 답안 연출하실 때 상태주의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요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사은 부분 보시면 그 상태주의경 각각의 간접 사실들을 어떤 사실관계를 끌고 와서 포섭을 하는지를 제가 다 나눠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요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오든 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로 창작형 사실관계로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상태주의경 포섭할 때 어떤 사실관계 가지고 상표적 사용을 포섭해 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감이 있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베선덕트는 중요 판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등록상표의 주지점형성, 주 두 문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베선덕트의 수요자들이 누군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수요자들에게는 출처 표시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누군데 베선덕트 시공업자들인데 적어도 걔네들한테는 널리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사실관계에서 베선덕트의 수요자들이 누구다 이런 게 문제 사실관계에 주어진다면 그거 끌고 와서 상표적 사용으로 포섭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상표의 주지점형성이라는 간접 사실로 포섭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문단 상품과의 관계는 밑줄 그은 부분 보면 결국에 읽어보시면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과의 관계라는 간접 사실을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라는 걸로 포섭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표적 사용으로 보려면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즉 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고 있어야 상표적 사용인 겁니다. 근데 식별력이 없으면 식별력이 없는 애 사용해도 상표의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별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적 사용인 거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적 사용이 있다라고 상표적 사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래서 간접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이게 있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과의 식별력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사용 태양은 등록 상표의 사용 태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상표와 확인된 상표장의 사용 태양이 비슷하다면 이런 것들 사용 태양이라는 간접 사실로 포섭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점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사용자의 의도 경위는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 포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결론,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법리 부분 결론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오시면 환송 후 원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로 상표 유사 판단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는 법리는 세 번째 법리예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법리. 그래서 읽어보시면 입체 상표는 보는 방향에 따라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정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식별력이 강하다면 그 특정 방향에서의 외관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저게 베선덕트 판례가 워낙 중요 판례니까 이렇게 환송 후 원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도 같이 함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판례뿐만 아니라 다른 판례에 있어서도 입체상표 유사 판단할 때 이 법리를 특허법원 판례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안 부분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사면 방향이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면 방향이 딱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향에서 요 세 줄 홈의 모양이 가장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면 방향에서 바라본 외관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면 방향에서 바라본 외관을 가지고 유사 여부 판단하면 두 번째 문단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오시면 아주 세부적인 어떤 세 줄 홈의 구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격적 관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거 도형상표 유사 판단 법리에서 항상 쓰는 논리 단계예요.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송전 원심에서는 확인 대상 표장의 특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대상 표장의 특정 쟁점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125조 4망 법 조문 써주신 뒤에 관련 판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판례가 바로 31페이지 법리 부분에 있는 거죠. 확인 대상 표장의 특정의 정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 대상 표장의 특정과 관련해서 32페이지 오셔서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결국에 요 전체적인 형상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세 줄 홈 부분만 실선으로 표시했는데 이때는 이 세 줄 홈 부분으로 실선으로 표시한 세 줄 홈 부분으로 특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33페이지 넘어오시면 배선덕트 판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송전 특허법원 판례 쟁점 보고 왔고요. 대법원 판례 쟁점 보고 왔고요. 환송 후 특허법원 판례 쟁점도 보고 왔어요. 상표 유사까지 보고 왔죠. 상품 유사는 배선덕트와 배전함인데, 배선덕트가 우리가 이제 사무실 바닥에 깔려 있는 이렇게 한 줄짜리로 깔려 있는 선 정리하는 용도의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배선덕트고, 배선함, 배전함은 우리가 흔히 두꺼비 집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뭐 비 오거나 하면 아빠들이 수리하는 그런 게 이제 배선함, 배전함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품이 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다툼도 없었고 대법원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한번 얘기는 해줍니다. 뭐 사용처나 사용 방식, 수요자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다 라고 가볍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90조 1항 3호와 관련해서는 얘가 90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대법원 판례가 상표적 사용 판단할 때 상태 주의경 중에 상품과의 관계 판단할 때 상품과의 관계에서 확인 대상 표장이 식별력이 있다라는 점, 세 줄 홈 형상이 식별력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세 줄 홈이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90조 1항 3호는 해당하지 않겠죠. 세 줄 홈이 식별력이 있다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90조 1항 3호에도 해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거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3번 보면 설문 1번 33조 1항 3호, 34조 1항 15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했다. 무효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시오. 그럼 33조 1항 3호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문제에서 통상적 기본적 형태다라고 대놓고 주어졌어요. 그 33조 1항 3호 해당한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대놓고 주어졌기 때문에 제 답안 보시면 판례도 이렇게 두껍게 써놓질 않았습니다. 너무 대놓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사안 포섭을 해줬어요. 그러면 3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데 33조 2항 사용한 식별력 취득했는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문자 부분을 부가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라고 문제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주어졌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얘 식별력이 있다고 봤죠. 이거는 제가 문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걸 바꾼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 대법원 판례는 세 줄 홈 형상이 식별력이 있다고 봤어요. 이 문제에서만 제가 식별력이 없다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33조 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식별력이 있는 문자 부분을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부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 광고하고 있는 태양을 보면 이 세 줄 홈 형상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광고하고 있죠. 그래서 입체적 형상이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식지 인정되고요. 34조 1항 15호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형상도 존재할 거고 본래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도 발휘되기 어렵다라는 거 포섭해 주시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효심판은 기각, 심결 예상되겠고요. 다음으로 설문 2번은 확인 대상 표장의 특정인데 우리 보고 왔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설문 3번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시오라는 겁니다.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적법성과 본안이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문제 사실관계에서 적법성이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럼 결국에 본안이 문제가 되는 건데, 본안은 여러분들이 상, 보, 제 세 가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목차로 등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상표적 사용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배선노트 판례 쟁점이에요. 그래서 배선노트 판례 그대로 판례 법리들 써주고 상태주의경 풍부하게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포섭할 때 상태주의경 중에 상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원래 대법원 판례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근데 오늘 문제 사실관계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라는 걸로 바꿔서 포섭을 해줬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호 범위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상표 유사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왔어요. 입체 상표 유사 판단 방법, 이격적 관찰 법리, 입체 상표의 특수성, 특정 방향에서 보는 외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판례들 써주시면서 사면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때 이 세 줄 홈 형상이 요부로서 공통되기 때문에 유사하다. 그리고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격적 관찰로 파악하기 어려운 차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표 유사 판단하실 때 이 세 줄 홈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라는 것도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면 공통돼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죠. 근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사 판단이 요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요부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효력 제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90조 1항 2호죠. 그런데 등록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90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90조 1항 3호 같은 경우에는 90조가요.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요 3호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 상표, 사용 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조 1항 1호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상 초서인 저명한 아예 필약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90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보통 명칭 기술적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 사용 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90조 1항 3호만 등록 상표에 대한 요건을 일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90조 1항 3호 법조문 보시면 등록 상표가 입체 상표인데 그 등록 상표인 입체 상표의 입체적 현상이 식별력이 없어야 되고, 그때 그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과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상표에 대한 요건이 있죠. 그래서 등록 상표가 입체 상표고 그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 사실관계 보면 얘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해서 등록됐어요. 그러면 등록 상표가 입체 상표인데 입체 상표의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법 조문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90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90조 1항 5호의 기능성은 앞서서 이 등록 상표가 34조 1항 1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동일선상에서 이 확인 대상 표장의 경우에도 90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3번 넘어가겠고요. 문제 4번 보충자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탄국 판례 고요. 얘가 이제 커피의 옛 명칭이어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이 없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조 1항 3호라고 되어 있는데 33조 1항 7호도 대법원이 같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3조 1항 3호로 출제가 되면 3호 법리로 쓸 수 있는 거고 7호로 출제되면 7호 법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둘 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양탄국 판례의 특유 법리를 어느 하나의 조문에 끼워 넣어서 작성하지 않고 33조 1항 3호 일반론 쓰고 7호 일반론 쓰고 별도로 양탄국 판례 법리를 썼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충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위에 두 개는 33조 1항 3호 관련된 일반론이고요. 세 번째 문단이 양탄국 판례 특유 법리인데 논거 1번, 2번 있고 결론이 있죠. 그래서 논거 1번 보시면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시장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어서 논거 2번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여서
과거 상품 명칭이다라는 것만으로 등록 여부 결정시 기준으로 식별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증명 책임 심판 청구인에게 있다라는 걸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셔서 사안 부분 보시면 식별력 있고 공익상 독점 적응성 있어서 결론 357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심을 원용한 거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원심을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참고용 원심을 가져온 겁니다. 네, 사실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어떤 논리로 포섭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만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68년부터 등록 결정 시까지 신문, 기사, 서적 등의 양탄국이 커피의 옛 명칭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등장하였지만, 이걸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 밑에 문단 동그라미 1번에서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거여서 등록 결정 시 수요자의 인식을 가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 주시면서, 그래서 등록 결정 시에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된다거나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서 양탄국이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소개되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나 다음 페이지 오셔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한 게재 내용은 일반인이 알기에 어렵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의 옛 명칭으로 등록 결정 시에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다시 전 페이지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 원고가 직접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나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와서 보시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결정 시에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한다거나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 사실관계를 어떤 식으로 내가 끌고 와서 어떤 논리로 포섭을 해줘야 되는지,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인타르시아 판례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37페이지고요. 그래서 90조 1항 2호가 쟁점인 거죠. 그래서 요 확인 대상 표장에 요 인타르시아 부분이 있는데, 인타르시아라는 게 이제 양말이나 뭐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짤 때 짜는 중간에 다른 색깔을 넣어서 그 다른 색깔로 무늬를 만드는 편집 기법, 또는 그렇게 만든 무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요 판례 공부할 때 그 뜻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인타르시아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직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 대상 표장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태양을 보면 이 위에 신사라고 하는 어떤 양말 상품의 수요자, 스니커즈라고 해서 양말이 발목 아래까지 온다라는 양말의 어떤 품질이나 형상, 이태리 고급 기종 사용이라는 어떤 원재료 표시가 있고, 그런 표시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상표로서는 별도의 표장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들이 인타르시아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는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아래 구성을 봤을 때 이 부분도 뭔가 기술적 표장이겠거니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0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법리가 따로 없고 사안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구체적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90조 1항 2호에 해당한다. 그게 사실 법리로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요거를 뭐 답안 쓰실 때 법리로 빼서 쓰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판례가 별도 법리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나도 사안 포섭할 때 녹여서 쓸래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 내용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등록상표에 33조 1항 3호의 무효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야기하죠. 이 부분의 구체적인 인타르시아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기는 어렵다고. 그럼 이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등록상표 자체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등록상표는 기본적으로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구성 태양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상표 상품 가지고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네, 확인 대상 표장은 실제 사용 태양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90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또는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나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실제로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그 제3자가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 태양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실제 사용 태양을 고려하니까 이 인타르시아 부분이 이런 위아래 기재들과 이런 상표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 태양을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사용 태양을 고려하니까 그 다른 부분의 기재들에 의해서 90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판단할 때는 구성 태양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얘가 실제로 어떤 것들과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딱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수요자가 그 임의를 직감할 수 없어서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보면 설문 1번 의리 청구한 무효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양탄국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설문 2번 보시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우리 90조 1항 2호를 주장한다.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시오라는 거죠. 그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니까 결국에 적법성과 본안이 문제가 되는데 적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늘 문제 사실관계에서 결국에 본안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안은 제 세 가지를 판단해야 되죠. 상표적 사용은 선결적으로 간단하게만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상표적 사용 판단해보면 상태, 주, 의경 포섭해줘야 되죠. 그럼 상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배선덕트 판례에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다. 이런 거 포섭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죠. 그거 그대로 이용해 보는 겁니다. 상품이 커피 전문점업이고 확인 대상 표장이 상표적 사용으로 사용되었냐, 상표적 사용되었냐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다 부분만 떼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확인 대상 표장 전체로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냐라는 것인데 식별력 있죠. 그러니까 상표적 사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의도와 경위와 관련해서 얘네들이 동종업자다. 이런 거 가지고 상표적 사용이다. 간단하게 판단해줬고요. 보호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품은 동일하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보호 범위 중에서 상표 유사, 효력 제한 사유 얘네 두 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별도 목차로 빼서 판단을 해준 거고 특히 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라라고 했으니 얘를 먼저 판단을 해준 겁니다. 90조 1항 2호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매직 블럭 판례가 있죠. 확인 대상 표장이 결합 상표인 경우 그 일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지 왜냐면 얘가 확인 대상 표장인데 그중 일부인 갑이다 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직 블럭 판례 써줬고요. 두 번째로 인타르시아 판례 기재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직 블럭 판례에 의하면 효력이 제한되는 이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갑이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줄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 포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타르시아 판례 법리에 의하면 수요자들이 이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성 부분에 의해서 실제 사용 태양을 보면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설문 1번에서는 양탄국 판례에 의해서 얘가 33조 1항 3호나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90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됐죠.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인타르시아 판례 설명드린 법리에 의해서. 그러면 매직 블럭 판례에서 결합상표의 일부에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등록상표와 대비해서 출처운동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갑이다 부분 제외하고 보면 전혀 비유사하니까 결국에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표 비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4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설명드릴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GS 한 회차 강의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 한 회차 강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강평도 제공해드린 만큼 잘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2차 대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